네, 여러분, 이제 2회를 볼 텐데요. 우리가 1회에서 조금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조금 더 살펴보고 갈게요. 자, 7번 문제였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기억, 서론님이죠, 그죠? 서론님에 대한 해석인데, 자, 기억을 임에게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임에게 어떤 사정이 생겼어요. 임에게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화자가 어쩔 수 없이 임을 보내는 것으로 본다면 이 서럽다, 설온님에서 서럽다의 주체, 서럽다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자, 임에게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화자가 어쩔 수 없이 임을 보내요. 그러면 서러운 것은 누구야? 물론 화자도 서럽긴 하겠지만 이미 어떤 사정이 생겼죠, 그죠? 어떤 사정이 생겼어요. 그러니 이 서러움의 주체는, 자, 기억의 서러움의 주체는 바로 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서러워하는 임. 임에게 어떤 사정이 생겼으니까 임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임이 서러워할 수 있고요. 자, 니은. 자, 니은에서는요, 화자가 부각하기 위해서요. 화자가. 그러면 주체는 화자가 되겠죠, 그죠? 화자가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서럽게 임을 보낸다. 그러니, 네. 나를 서럽게 하는 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2회로 가보시면요. 2회에 1번. 자, 2회 1번, 네, 교지에 글을 쓰기 위해서 진행한 인터뷰죠, 그죠? 필요하시면, 여러분, 강의 들으시다가 좀 필요하시면 중간에 스톱 누르셔가지고 뭐 필기 하셔도 돼요. 자, 교지의 시를 면담이야, 인터뷰예요, 인터뷰. 자, 인터뷰를, 교지에 글을 쓰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인터뷰의 목적은 무엇인지, 인터뷰의 목적, 면담. 왜 인터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쭉 읽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시다면. 자, 문제 1번으로 가보죠. 자, 위 면담을 진행한 학생의 말하기 중에서 면담 대상자에게 면담의 화제와 관련되어 있는 오해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문장. 누가 요구하죠? 학생이 요구하겠지. 학생의 요구예요. 그 요구의 내용은 뭐야? 오해가 있다. 자,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학생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학생에 가보세요. 학생의 대사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시면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확실하게 되네요가 나오죠, 그죠? 설명이 되어야 되니까 이해가 확실하게 된다, 오해가 없어지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그 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시면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어교사와 한국어 교사를 결국 같은 직업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두 직업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오해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해소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했던 부분 맞죠? 그래서 주시겠어요? 이 부분을 찾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자, 위글을 바탕으로 기억에 대한 답을 서술하시오. 네. 기억.
자, 기억. 기억이 뭔가요? 바른 지식을 향해 가는 독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바른 지식을 향해 나가는 독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자, 이게 밑줄이었죠, 그죠? 자, 밑줄. 그러면 이 밑줄, 질문과 관련되니까 그 바로 밑에, 바로 밑 문단에, 아래 문단에, 네, 소개가 되어 있겠지, 제시가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나올 거고요, 우선.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을 때, 첫 번째 우선이 끝났을 때 나올 거고요, 그죠? 여기서는 어떤 표지가 없네요, 그죠? 두 번째를 나타내는 표지는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세 번째 제시는요, 그와 함께라고 나와 있어요. 그와 함께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우선이 첫 번째, 표지가 없는 것이 두 번째, 그와 함께가 세 번째. 이 세 가지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서 정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 되고, 네, 두 번째 방법은 교양이 쌓이면 그 한 분야의 책을 깊이 읽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 방법은 비판적인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찾아 쓰시면 되니까. 네. 자, 03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위글을 읽고 보기 상황에 적절한 자기 치유 기술 방법과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지문 속에 뭐가 들어있겠다? 자기 치유 기술이 들어있겠네, 그지? 자기 치유 기술이 지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어떤 기술이 들어있는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 자, 여기서도 세 번째 문단에 가보시면요. 3문단에, 네,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우선이라고 찾아보시면, 3문단에 우선 보시면, 마이크로 캡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3문단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자기 치유 기술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마이크로 캡슐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러면 4문단에 이제 두 번째 기술이 나오겠네, 그지? 3문단에 가시면 유리 혹은 유사 소재로 만든 미세관이나 속이 빈 섬유에 보건 물질을 주입했다가 충격이나 균열이 생기면 미세관이나 섬유가 파괴되면서 보건 물질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방식인 혈관 모사법. 혈관 모사법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은 마이크로 캡슐. 자,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세 번째 문단은 마이크로 캡슐을 사용하는 방법, 네 번째 문단에 혈관 모사법을 사용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콘크리트로 만든 교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식되는 상황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 네 번째 문단에 보시면, 다섯 번째 문단에요. 5문단에 그게 나와요. 네, 사이렌이 울리네요. 자, 5문단에 이렇게 시작하네요. 실리콘이나 젤과 같은 물질이 보건 물질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자기 치유 기술에 활용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콘크리트 예시를 들어요. 5문단에서 콘크리트 예시를 드는데, 콘크리트 경우를 들고 여기는 이제 곰팡이와 세균을 활용한 방식이에요. 곰팡이와 세균을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새로운 방식이 아니고요. 이 방식은 혈관 모사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전에 혈관모사법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뭐였나요? 유리 혹은 유리 소재로 만든 미세관, 거기에다가 복원물질을 집어넣는데 오문단에서 복원물질로 주로 사용되던 것이 예전에는 뭐 실리콘이나 젤인 거죠. 그럼 여기가 실리콘, 젤. 예전에는 실리콘이나 젤을 가지고 혈관모사법을 했는데 요즘에는 곰팡이를 가지고서요. 곰팡이를 가지고서 혈관모사법을 진행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교량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균열이 이루어지는 상태니까 역시 어떤 방법이야? 이 혈관모사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혈관모사법이고요. 자, 혈관모사법을 쓰는 방법은요. 자, 혈관모사법은 복원물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또, 복원 능력이 장시간,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찾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4문단과 5문단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크게 마이크로캡슐 방법 하나와 혈관모사법 하나, 이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3문단에서는 혈관모사법에 주로 쓰이던 방식이 실리콘이나 젤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 5문단에서 곰팡이와 세균을 말하면서 이전에는 이런 방법을 썼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죠. 자, 4번에 나와 있는 자기 치유 기술과 4번에 윗글의 자기 치유 기술과 보기의 자기 치유 기술의 차이점을 좀 찾아 써보자 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에 있는 내용은요. 보기의 자기 치유 기술은 재료 자체, 물질 자체가 아니라 자기 치유가 가능한 지속성이 지니도록, 자기 치유가 가능하도록 그 물질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재료 자체가 치유 가능한 물질로 만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마이크로 캡슐에다가 뭘 넣어서 외부에서, 이거는 다 뭐야? 그러니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어떤 사고, 균열 후에 복원하는 기술이고, 그 복원 물질이 주입되는 상태지, 그치?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고 균열 후에 복원이 되는 거고요. 복원 물질이 주입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보기 지문은 네, 이미 그 재료 자체가 그걸 만들어둔 건물의 재료, 어떤 기계 재료 자체의 복원 물질을 복원력, 네, 조금 목이 잠기고 기침이 나와가지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지문에서는 복원 물질을 사고 후에, 균열 후에 주입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보기에서는 재료 자체가 복원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 차이점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회 양주 별산대 놀이라는 탈춤, 극문학인데요.
자, AS인 표현 방식과 그 효과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런 탈춤이 나오면요. 탈춤이 나오면 물어볼 이런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탈춤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묻는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뭐냐면요. 자, 봐요. 자, 이게 A에서 하고 있는 말뚝의 대사인데요. 서산, 나귀, 솔질하여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안장을 높게 쌓아가지고 안남산, 박남산, 벽계동으로 7패, 8패, 돌모루, 동작강을 건너 남대모 안을 썩 들어서니 뭐 7패, 8패 이런 게 나오고요. 1. 간장, 2. 먹골, 3. 청동, 4. 직골, 5. 궁터, 6. 조합, 7. 관, 8. 각재, 불이계, 십자가 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머리, 어른머리, 아이머리, 어른머리, 언청다리, 쇠경다리, 네, 치더듬고 내리더듬어, 샌님의 새끼라고는 개새끼 한 마리 없었기에, 샌님의 새끼. 아는 친구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내 소문 밖으로 나갔다가 하기에 와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다시 없어 산드놀이판에 와서 보니 내 증손자 아들놈을 여기서 만나는구나.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언어 유희거든요. 언어 유희. 다시 말하면 말장난. 자, 언어 유희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발음의 유사성. 발음의 유사성으로 어떤 웃음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텐님의 새끼, 개새끼 비슷한 발음이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숫자랑 그 발음의 어떤 연속성이나 어떤 반복성 이런 것이 나타나 있는 것도 우리가 언어 유희라고 봐요. 여기서는 연속성이지, 그지? 1, 2, 3, 4, 5, 6, 7, 8, 9, 10 연속성이 나오니까 자, 이걸 우리가 언어 유희라고 부르는데요. 이 언어 유희의 그 효과는 뭐냐면요. 해학성이에요. 웃음을 유발하죠, 그죠? 여기 해학성, 웃음을 유발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웃음을 유발해요. 그래서 네, 언어 유희로 장면의 그 상황의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해학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해학적인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06번에 가보죠. 부패한 양반층을 풍자함으로써 서민들의 비판정신,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작품은요. 자, 윗글에서요, 반어적 서술을 통해 양반에 대한 풍자를 쓰고 있는 문장. 반어야, 반어. 반어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구나. 이 부분이지, 그지?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구나. 이 부분 찾아 쓰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현대시가 나왔네요. 자, 결빙의 아버지, 결빙, 얼음이 얼다라는 뜻이죠. 결빙, 얼음이 얼다. 자, 윗글은요, 위 작품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어머니에게 고백하듯이 쓴 그런 이야기 방식으로 작품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위글에서 아버지, 화자와 아버지를 비유한 어떤 식구를 찾아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와 화자의 관계?
화자의 관계는 결국 화자가 뭐가 되겠니? 아들이 되겠네, 그지?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를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어머님 제 67살적 겨울은, 6, 7살 때 겨울은 목조 적산가옥 2층 다다미방. 자,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자, 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재산이야. 그럼 이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놓고 간 그런 부동산이나 동산, 그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산을 말해요. 그런 일본 사람들이 만든 적산 가옥, 그런 2층짜리고요. 다다미방에 벌거숭이 유리창 깨어질 듯. 벌거숭이 유리창? 그 유리창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아주 밖이 잘 보이는 그런 벌거숭이 유리창이 깨질 듯 울어대던 외풍. 외풍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지, 그지? 그러니까 방열, 방한, 그러니까 집 안에 어떤 따뜻한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니면 밖에 있는 더운 공기가 시원한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열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그 외풍이라고 하는 것은 단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집이죠. 자,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넣고 아버지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네요. 자, 나는 어떻게 했니? 어릴 때 아버지 품에서 잠이 들었죠, 그죠? 추운 겨울에 발을 집어넣고. 자, 요즘도 추운 밤이면, 자, 시간이 지금 회상에서 현재로 넘어왔네요. 요즘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죠?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뼈가루로 사가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그죠? 옛날처럼 나는 아버지 곁에 다시 눕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영하의 한강대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67살 적의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 다시 태어나다라는 건 아닌데 이승의 물로 바뀌어 나타나 있다.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습을 바꾸어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버지가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요? 자, 이승의 물로 화신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아버지가 뭘로 바뀌었니? 아버지가 물로 바뀌었네요. 자,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을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자, 나는 아버지 품에서 잠들었지, 그지? 아버지 품에서 나는 잠들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물로 변했고요. 나는 그 품 속에서, 아버지 품 속에서 잠들었지, 그지? 자, 그러면 물이 품고 있는 건 뭐야? 물의 품 안에 있는 것은 어린 물살이죠. 어린 내가 아버지 품 속에서 잠이 들었듯이 물은 그 물 품 안에 어린 물살을 품고 있어요. 여린 물살을 품고 있어요. 자, 그 물이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아버지는, 물은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자, 물은 다시 얼음이네요, 결국. 얼음 등으로 차가운 바람.
꽝꽝 부는 혹한 차가운 냉기,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얼어붙은 잔등? 얼어붙은 잔등. 얼어붙은 잔등이 무엇을 막아주니? 혹한을 막아주지, 그지? 혹한을 막아줘요. 자, 그러면 이 잔등이 의미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죠? 사랑과 희생.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으로 그런 혹한을 막고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비유적으로 화자를 비유한 것은 뭐 여린 물살. 그 다음에 아버지를 비유한 것은 뭐 물도 되고요. 물도 되고, 얼음도 되고, 네. 얼어붙은 잔등, 이것도 다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물, 얼음, 그 다음에 얼어붙은 잔등, 다 아버지를 뜻하고 있어요. 자, 세 개 다 쓰셔도 돼요. 세 개 다. 뭐, 세 개 중에서 여러분이 쓰실 만한 거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가봅시다. 독서 9쪽에 나와 있죠. 네, 여기 숨은 전제를 찾아 서술하라고 했는데, 자, 숨은 전제. 그러면 전제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지문 속에서 전제가 무엇인지 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주장은 다른 말로 결론이라고 얘기하고, 이유는 다른 말로 전제, 논거, 근거라고 부른다. 자,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겠죠? 그 주장을 하게 된 이유. 그래서 근거라는 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논거라는 말도 쓸 수 있네요. 자, 이거의 이유, 전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문단에 가보시면요. 세 번째 문단. 자, 누군가의 논증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논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 논증을 펼친 사람이 논증함으로써 무엇을 주장하였고 그 주장의 이유로 어떤 내용을 제시했는지 찾아내야 한다. 자, 논증을 펼친 이가 주장하는 사람이 논증함으로써 무엇을 주장하였고, 네, 주장의 내용이죠, 그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장을 이해하고요. 주장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제시했는지, 전제가 무엇인지, 이걸 찾아내야 된대요. 그래서 결국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8번으로 가보죠. 숨은 전제를 찾아 서술하시오. 그러면 좀 내용을 보시면 말이죠.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제는 네, 드러나기도 하지만, 드러날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기도 해요. 숨어 있기도 해요. 숨기도 하는데요. 숨기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맥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당연한 내용과 아니면 맥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전제들이라면 우리가 숨기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밑에 뭐 그런 예시들이 나와 있지, 그지? 자,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야. 너는 볼 순 없어. 자, 이것도 논증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야. 주장, 이게 근거가 되고요. 전제가 되고요. 너는 볼 순 없어. 이건 주장이 되겠지.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제는 두 개가 나온다는 것 설명이 나와 있었죠, 그죠? 대전제와 소전제. 자, 대전제와 소전제, 다시 말하면 전제가 두 개가 깔려 있는데, 그럼 여기서 드러나지 않은 전제는 뭐냐? 숨어 있는 논제는 뭐냐?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야. 너는 관람할 수는 없어. 너는 볼 수는 없어. 빠져 있는 부분은 너는 미성년자야 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소림사 출신은 모두 무예를 잘한다는데 지산 스님도 소림사 출신이래.
자, 이 논증은요, 지산 스님은 무예를 잘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함축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제 일부와 결론 일부가 생략.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봐요. 소림사 출신은 모두 무예를 잘한다는데 지산 스님도 소림사 출신이래. 자, 여기서는 논증이 지산 스님은 무예를 잘한다. 결국 결론이 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3단 논법, 은 대전제, 소전제, 그러면 결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대전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에 소전제는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이렇게 제시되는 것이 3단 논법의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그래서 전제가 소전제든 대전제든 전제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결론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세 개 중에서 2개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빼든지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전제, 대전제, 소전제, 결론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생략할 수 있는데, 하지만 2개는 보여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가보죠. 다음 페이지예요. 드래곤스 팀이 우승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라는 이 논증은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전제 1은요, 드래곤스 팀이 우승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자, 두 번째, 나는 네 아들이 아니다. 결론, 드래곤스 팀은 우승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거 대전제만 드러나 있죠, 그죠? 대전제만 드러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2개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2개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이 경우에는 말이죠, 대전제 하나만 보여줬어요. 대전제 하나만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면, 대전제와 소전제 결론의 내용을 알 수 있다면 하나를 제시하는 것도 무방하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숨은 결론이나 숨은 전제를 찾아내는 게, 네, 자주 나오는 문제겠죠. 자, 8번에 가보죠. 자, 어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심리학 이론은 틀림없이 거짓이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숨어있는 전제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숨어있는 전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인가? 자, 전제를 찾는 방식은요, 이 지문에서 말하기를 전제를 찾는 방식은 첫 번째, 표지를 통해서 표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표지는 뭐냐? 따라서 왜냐하면 이런 등등의 표현을 말하는데, 표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어 나올 내용을 이끌어내는 표현이에요. 이어 나올 내용을 이끌어내는 표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끌어내니? 결론을 이끌어내지, 그지? 왜냐하면은 무엇을 이끌어내나요? 이유를 이끌어내지. 자, 저런 것을 우리가 표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제를 찾을 때는 표지를 활용하거나, 두 번째는 맥락.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전제와 결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8번에 문제 있는 수문 전제는요, 이런 어떤 표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잘 이해해 보시면 된다. 맥락을 이해하면서 찾아내면 돼요. 자, 이 결론은, 이 심리학은 틀림없이 거짓이다. 이 심리학은 거짓말이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주장이지, 그지?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다. 이 부분이죠. 그죠? 요거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산속에 혼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전제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자, 전제찾기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8번 문제는요. 8번 문제는 표지를 활용했던 문제가 아니라 그 맥락을 잘 파악해 들어가셔가지고요. 찾으면 되는데 지금 결론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전제를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숨어있는 전제, 숨은 전제니까 숨은 전제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의외로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제 자체가 이유,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요. 이 심리학 이론은 틀림없이 거짓이다. 왜 거짓이야? 왜 거짓이야?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자, 위에 심리학의 이론은 뭐라 그랬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도 않는다. 혼자 시간을 보내고 혼자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럼 왜 이게 틀린 거야? 이렇게 보시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나오죠. 그죠? 나오기 때문에 숨은 전제를 찾을 때는 반드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 하나 더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전제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즉 3단 논법과 관련있는 내용이 지문 EBS 교재 하나 더 나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3단 논법의 어떤 구성의 뭐 타당성을 확인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주연의 개념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EBS 지문을 찾으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문과 3단 논법 구성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지문이 나와 있어요. 네. 수완에 나와 있거든요. 수완에 있으니까 그 지문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법 문제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1과 2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문 변동을 찾아 쓰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보기 가보죠. 자음군 단순화. 보기에 나와 있는 걸 먼저 좀 보죠. 자,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건 음절 끝
음절 끝에서요. 음절 끝. 음절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두 개의 자음,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하나 한 자음 탈락. 자, 그러면 음절이 뭐야? 음절이 뭔가요? 음절. 자, 음절은 쉽게 말하면 글자 한 개를 뜻해요. 하나의 글자. 네, 쉽게 말하면 하나의 글자고요. 글자 한 개고요. 모음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소리의 단위예요. 모음 한 개, 하나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네, 소리의 단위인데요. 그래서 모음 앞에 여기 정리할게요. 그냥 모음 한 개만 있을 수 있고요. 모음 한 개만 있을 수 있고, 자음과 모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모음 뒤에 자음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음과 모음과 자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모두 한 음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가, 그 다음에 안, 그 다음에 잠오자니까 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네, 글자 소리는 없는 부분이지, 그치? 자, 이런 걸 우리가 다 음절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모음 한 개, 모음을 중심으로 앞뒤로 자음이 붙어 있는 이런 최대한 앞에 뒤에 자음이 붙어 있는 이런 것까지 다 하나의 음절이죠. 이게 한 음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절 끝이니까 음절의 끝이에요. 그럼 결국 이 음절 끝이 의미하는 바는 받침이죠. 받침이에요. 자, 받침에 두 개의 자음이 왔네요.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한 자음이 탈락되는 현상. 자음 하나가 탈락되는 것이 자음군 단순화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받침에 두 개의 자음이 들어왔죠. 자, 리을과 기역이 들어왔는데 이거 실제 발음을 해보면 닭으로 발음이 나오지, 그지? 자, 리을은 소리가 안 나와요. 리을은 소리가 안 나오고, 네, 단독으로 발음했을 때는 닭이라고만 발음이 나오죠. 자, 저런 경우를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되기는요. 거센 소리는 어떤 소리를 뜻하나요? 거센 소리는 네, 키읔, 티읕, 피읕, 히읗, 네, 치읓까지 치읓, 키읔, 티읕, 피읕, 히읗. 이 소리들이 모두 거센 소리죠. 자, 거센 소리 되기예요.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히읗 이 세 개가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어떻게 바뀐다? 키역, 티읕, 피읕,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거센 소리가 아니었는데 거센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거센 소리 되기고, 자, 음절의 끝소리 현상. 자, 이 두 개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음군 단순화와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현상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자음군 단순화는 닭처럼 겹받침, 소위 말하는 겹받침이 하나만 발음 나는 경우고요. 이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음절의 끝 역시 받침이지, 그지? 받침. 음절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받침 소리인데요. 받침 소리가
받침 소리가 몇 개만 나타난다? 7개만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7개만 발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요.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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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이 발음들이 다 똑같지. 디귿, 디귿, 시옷, 지읒, 치읓이지만 발음은 모두 디귿 발음으로 곧 이렇게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이 소리들이 모두 음절 끝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7개만 나타나요. 글자 모양은 상관없이 7개만 나타나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개만 소리가 나와요. 받침 소리는 글자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의 발음들은 7개밖에 나오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된 소리 되기는요. 자, 여기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이니까 된 소리 되기는 된 소리가 아니었는데 원래는 된 소리가 아니었는데 그게 된 소리로 나오는 경우죠. 된 소리 되기 현상. 된 소리가 아니었는데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된 소리 되기 현상이에요. 자,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 2개의 단어가 들어왔죠? 하나의 얘가 여기 꽃 한 송이라고 하는 꽃 한 송이라는 것과 숫, 하, 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발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먼저 살펴보죠. 하나하나씩 먼저 살펴보죠.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니? 꽃. 여기다 쓸까요? 꽃이니까 하나하나 봅시다. 꽃이라고 발음이 나오겠지, 그지? 한, 송이 그대로 나오지, 그지? 그러면 꽃, 한, 송, 여기다 씁시다. 그냥 밑에다가 쓰죠. 꽃, 치읓인데 꽃, 한, 송, 이 하나하나 다 발음이 나오지,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있었죠, 아까? 자, 히읗 소리와 만나면 뒤에 있는 히읗 소리, 앞에나 뒤에 있는 히읗과 만나면, 자, 여기서 소리가 바뀌겠죠, 그죠?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티읕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꽃, 탄 나오겠지. 꽃, 탄. 자, 뒤에 송이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꽃, 탄, 송이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꽃, 탄, 송이. 꽃, 탄, 송이. 그러면 지금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읕이 됐네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거센 소리 되기.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이 나왔네요. 거센 소리 되기 현상. 다른 말로 이걸 격음화라는 말도 쓰기도 써요. 격음화. 격이라는 단어, 격음이라는 뜻이에요. 격음이 거센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격음화라는 말로도 써요. 자, 그 다음에 숫, 하다 가봅시다. 숫. 자, 이것도 숫 하나하나 써보면 일단 티읕이니까 티읕이 디귿으로 소리 나야 되겠지. 미안해요. 하나 빠졌네, 그지? 하나 빠졌네, 여기. 자,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죠? 미안해요. 하나 빠졌네요. 그러면 뭐예요? 자, 받침이, 이게 겹받침이 아니잖아. 겹받침 아니지, 그지? 받침 하나밖에 안 들어왔죠? 자, 치읓이 디귿으로 갔네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하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티읕이 히읗과 만나서 티읕. 된 소리 되기.
아니죠. 거센 소리죠. 그래서 첫 번째 꽃 한 송이에서는 두 가지 음운 변동이 나타났죠. 그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 소리 되기 현상, 격음어. 자, 두 번째 가죠. 두 번째. 네, 숫. 자, 이것도 발음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숫, 하, 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티읕이 무슨 소리로? 디귿으로 나왔겠지. 그지? 이것도 역시 음절의 끝소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요. 역시 티읕이 히읗과 결합을 하면 네. 이 발음이 어떻게 바뀌죠? 수, 타, 다로 바뀌겠지, 그지? 이렇게 발음이 나오고 이렇게 발음이 나오지, 그지? 꽃 한 송이 숫하다 발음이 나오죠? 그럼 저게 뭔가요? 역시 거센 소리 되기. 이렇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네요. 네,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거센 소리 되기 현상 두 가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네. 모의논술고사 여러분과 같이 좀 살펴봤는데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돌려서 확인해 보시고, 문제를 푸실 때는, 물론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EBS 지문, 잘 모르는 EBS 지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EBS 지문을 다시 한번 네, 시간을 들여서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내가 이 시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정답을 찾아 들어가는 네, 내가 어떻게 서술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연습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이 방법이나 저 방법 모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네, 손쉽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네, 모의 논술고사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자, 현장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